여러분,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아, 몇 사람 이름을 더 불러보고 시작하죠. 박예림, 박세원, 손혜인, 이유정, 조민영, 민영이, 안녕, 조윤정, 김민수, 모찬혁, 김혜련, 김채나, 박민수, 윤지원. 잘 지냈어요? 그래요. 자, 한잔 할게요. 이 시간에는 정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우리 보호관찰에서 어떤 의미인지만 살펴보고, 전자발찌가 전 세계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할 생각인데요. 그 전에 우리 보호관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담론적 고찰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늘 그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다시 구성으로 돌아올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 고민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바람직한 형사정책가 무엇인지, 이 고민이 바로 보호관찰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자료, 담론적 접근을 했는데 일상에서의 어떤 생각들을 해보죠. 우선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늘 범죄자도 우리 국민이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 내에서의 문제들이고, 다시 돌아올 우리 이웃이라는 전제를 제가 깔고 이 과목을 시작하죠, 형사정책. 그런데 누가 이웃인가? 왜 이웃이어야 하는가? 당장 그 이웃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람 자체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도 안전해야 되는. 자, 그런데 성서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자 누군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다. 대답으로 예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난 상인이 도중에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큰 상처를 입은 채 길바닥에서 죽어갈 때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외면하고 지나쳤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성곽 밖으로 나온 사마리아인은 알몸으로 바닥에 고꾸라진 상인 앞에 멈춰서서 그를 보살피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 시중을 든다. 사마리아인은 환자를 말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여관에 도착한 다음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를 부탁하는데, 심지어 돈이 모자라거든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갚아주겠노라고까지 약속했다. 주인 손에 돈을 쥐어주며 고개를 숙이며 신신당부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는 것. 진정한 이웃은 고귀한 혈통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당시에 천박한 존재라며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야 했던 질문자는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하나 이야기가 저는 기억나는 게, 교정에서 마지막에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남쪽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남사라 그러는데, 이때 한 관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송계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저도 퇴직을 앞뒀던 시점이라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디 가서 누구와 살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현장에 떠나서 일반인으로 돌아온 자연인의 삶에서의 내 삶. 어떤 삶이
근사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행복할까라는 부분하고 관련된 건 내가 누구와 어디에서 누구와 살까라는. 근데 이 사람이 돌아보다가 친구 옆집을 사기로 한 거지. 함께 살려고. 그런데 그 친구 이름가 여승진이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물어봐요. 친구. 근데 내 옆집의 땅값이 당시 100만 냥이라고 했었는데 100만 냥이었는데 사실은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다. 그런데 너 1000만 냥을 줬다며. 1100만 냥을 줬다며. 아니 100만 냥도 아니고 어떻게 1100만 냥을 주느냐. 그때 이 친구가 그런 표현을 써요. 송기아라는 사람이. 매택 100만 냥이요. 매린 1000만 냥. 매택의 택은 집을 말하는 거. 집을 산다. 집을 사는데 100만 냥이요. 매린. 린은 니운린자예요. 리운린. 대전에 가면 린이라는 소주가 있죠. 맑은 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리운린. 매린 1000만 냥이라.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사는데 100만 냥을 줬고 네 옆에 살기 위해서 너를 이웃을 사는데 내가 1000만 냥을 줘야 돼서 1100만 냥을 준 거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굿 네이버스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수용자가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때, 범죄인도 그런 시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다양하고 또 다른 관점들, 좀 느슨할까요? 좀 따뜻한 시각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정책으로도 생각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개발되고 했었습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전적으로 항상 운영하고 보다 좀 요즘은 일본의 보호관찰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였죠? 그래도 사회복귀적 이념에 좀 충실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원조까지 고려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 교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본에 오랫동안 범죄자 교육과 상담을 해온 오카모토 시케키 교수는 그의 책 반성의 역설에서 이렇게 말한대. 수형자의 책무는, 갇혀있는 범죄자의 책무는 행복해지는 것이다. 책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행복해지라니 당치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갱생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남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점점 자신이 피해자의 소중한 그 무언가를 빼앗았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용자가 행복을 느끼면 느낄수록 죄책감도 더 강해진다. 이렇게 모순된 두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괴롭고 힘든 형벌이다. 느껴지는 바가 있나요? 또 하나 그 책의 한 기절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범죄자가 교도소 밖을 활보하는 광경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오로지 교도소 수감이라는 것은 무능하고 후진적이다. 좋은 사회일수록 죄값을 묻는 방식도 효과적이고 다양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는 까닭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할까요? 치료적 일상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이 칼럼을 쓴 사람은 경향신문 지난달에 경향신문에 투고를 한 글인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네요. 이 사람 말은 이런 거예요.
환자들의 대구로 왕진을 다녀보면 집안에서 병원의 환자복을 입고 생활하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퇴원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환자복을 입고 있고 한때는 선명한 푸른빛으로 인쇄되어 있었을 병원의 이름이 색이 바래가는 것을 언제쯤 퇴원하셨구나 짐작할 수도 있을 정도로 환자복을 입는다. 이유는 와상,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환자도 돌려줘야 되고 늘 욕창이라는 게 생기거든. 그것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환자복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겠어요? 땀과 분비물 흡수가 잘 되고 깨끗하게 빨 수 있고 몸에 배기지 않고 알레르기가 없는 순면에 튼튼한 옷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환자를 이렇게 케어하기도 좋고요, 그것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환자복을 주로 입는데 이 교수가 10년도 더 된 그 전에 일본 미나미 의료협동조합의 견학 갔었대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요양원 재활치료실에 방문했었는데 여러 환자들이 편마비, 한쪽에 마비가 와도 사용할 수 있는 도마와 칼을 가지고 마비되지 않은 한 손으로 오이를 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대요. 한쪽에 큰 책상에는 여러 또 어른들이 둘러앉아서 다달 학습지의 낱말 퀴즈와 퍼즐 같은 것을 풀고 있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모두 다 일상복을 입고 환자복이 아니에요. 궁금하죠? 왜 입원 중인데? 아니 여기 다 입원 환자 아닙니까? 여기 입원 중인데 왜 아무도 환자복을 입고 계시지 않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돼요. 여기는 병원 전체에 환자복이 아예 없습니다. 재활을 위한 요양병원이니까요. 이곳에서는 모든 일상이 재활입니다. 모든 일상이 재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이동해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하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한 후 잠옷을 벗고 오늘의 날씨와 활동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러한 모든 활동이 재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일상에서의 활동들이 치료와 특별히 어떤 가둬둔 상태, 통제된 상태, 감시 관찰 속에서의 질서가 아닌 모든 일상에서의 활동들과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또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 우리는 보호관찰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여러분은 두 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차이점도 이야기를 했었죠. 굳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또 한 가지는 전자발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모기를 잡기 위해서 소를 잡는 칼을 쓸 수는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적절치 않죠. 소위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면 보다 더 적합한 방법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개인의 변화를 더 도모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원상 회복적 정의, 치료적 교섭법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거를 위한 중재를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들을 보상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걸로 인해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자존감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있을까? 배상과 양쪽 다에 대한 원조들, 이런 게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봉사 명령들의 부분들. 물론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이어서 보상 없이, 노동력에 대한 보상 없이 운영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더 케어한다면 어떤 인간이든 노동력에 대한 어떤 대가는 좀 있어줘야 일할 능률도 나고 자존감도 생기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한 금액이 생긴다면, 보상을까지 한다면 사회봉사 명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죠. 그런데 수강명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성격일 수 있죠.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에 대해서 형의 유예 조건이나 보호 처분의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 내 특정한 시간 동안 강의나 교육을 받거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사회에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어떤 부주의하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성적인 어떤 일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죄의식이 미약하고 반복해서 범죄나 비행을 행할 우리가 있는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심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범죄 성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고 그걸 해결하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래서 성행을, 성격과 행동 등을 교정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는 어떤 수강명령들. 물론 이런 이제 수강명령은 이제 보호처분적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수강명령도 있죠. 또 다른 하나는 형사처분으로서, 처벌로서의 수강명령이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제가 전자발찌라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 수영자가 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좀 차는 보안처분적 성격도 강해졌지만, 가석방을 전제로 퍼러울이죠. 보호관찰부 가석방 또는 전자발찌 착용을 하고 가석방 기간을 지내라고 했을 때 가석방 안 나가겠대요.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나가서 춥고 그늘진 곳에 기어다닐지라도 고향에 돌아가서 연로한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부모님 계신 방문턱을 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나는. 여러분 어떤가요? 범죄자지만, 범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아무리 날이 더워도 땀내 나는 그 작업화 안에 있는 전자발찌를 다른 사람에게, 작업하는 동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것. 꽁꽁 한여름에라도 싸매고 싶을 것. 아무리 길이 멀고 산세가 험해도 어머니가 계신 산소를, 내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고 싶기도 할 겁니다. 물론 사회 안전을 위해서 전자발찌를 보다 더 현대화하고 과학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최선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전자발찌가 확대되고 있어요. 모든 범죄까지 거의.
처음에는 성폭력사범만 전자발찌를 채웠는데 강도, 살인, 이제는 흉악범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출소 후에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착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런 사회, 그런 정책이 최선일까요? 전자발찌를 많은 사람에게 채우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면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사회가 안전한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배터리의 크기가 전자발찌의 크기를 결정한대요. 언제 이야기했나요? 그나마 그 배터리에 배터리라 그래야죠. 배터리의 생산 국가가 전량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확인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현직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퇴직했는데 오늘날에도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지. 아직은 그날 가석방 나갈 때 착용하는 장소에 교도소장에게 부탁해서 가보고 전화 좀 해달라. 아직도 메이드 인 재팬이더래요. 어찌되었건 전자발찌를 차고 그 사람이 더 갱생이 더 잘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하나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 무한정 넓혀서 이게 사회가 더 안전해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변해서 사회가 안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무한정 확대하고 현대화 과학화해서 그 위험성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해지는 이 부분이 더 바람직한 건가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한 어른을 만났었어요. 계속해서 수영자를 평생을 돕던 어느 분이 한번 어느 떠나는 자리에서 소장님 언젠가 어디에 가면 꼭 전자발찌를 그렇게 큰 전자발찌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기관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갱생을 못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가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자발찌가 작업화 속에서 툭 튀어나왔을 때 회사에서 잘리게 된대요. 그 잘리게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잘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친구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저런 전과가 있었네. 그때부터 조심하고 멀어지죠. 그러다가 회사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요. 어느 비싼 부품이 하나가 안 보이는 눈길이 그리고 말은 안 해도 의심을 갱생이 안 된다. 결국은 본인이 물러나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는 게 우리가 형사정책에 대한 어떤 고민들, 보호관찰에서의 어떤 생각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기말고사까지 끝났는데 오늘 수업 듣느라고 애썼어요. 내일 바로 다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내일은 마지막 수업이어서 마지막 수업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한 가지 그래도 코로나19과 보호관찰의 성격의 관련성에 대한 생각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볼까요? 잘 지내세요.